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김포의 전설에 관한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경기도 김포에는 여우제 전설이 있습니다. 여우제란 여우가 넘는 고개라는 뜻으로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을 크게 무찌른 조원 선생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설화가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조원 선생은 여우제를 지나 집과 학교인 우저서원을 오갔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 그 길을 따라 많이 다녔었죠. 국민학교 시절 우저서원으로 소풍 겸 견학을 가게 되었고 선생님께 조원 선생에 대한 간략한 강의를 들은 후 자유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뛰어놀기가 좋았습니다. 밤나무밭도 있고 떡갈나무, 잣나무 등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나무들 가운데 꽤 넓은 담장 안으로 우저서원이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 몇은 우저서원을 삥 둘러 구경을 하다가 뒤쪽 담장에 문이 하나 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저서원의 대문보다 규모가 약간 작았을 뿐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반쯤 열린 문으로 들어가니 우저서원을 둘러싼 담장과 거의 비슷한 넓이의 담장이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작은 사당 하나만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사당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게 뭔지 너무 궁금했고 호기심을 참지 못해서 사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열고 보니 그냥 제단 위에 위패만 하나 모셔져 있었습니다. 쉬운 한자만 몇 개 읽다가 나머지는 이해가 안 되자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때 서원 정문에 계시던 선생님이 돌아가자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문 닫는 것도 잊은 채 달려서 정문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사당을 등지고 달리기 시작했을 때 뭔가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우저서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소풍을 무사히 마친 우리는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가축을 훔쳐서 숲속에 버려둔다는 이 소문은 동네 아줌마들의 입을 타고 빠르게 퍼졌습니다. 우리가 소풍을 다녀온 다음 날부터 닭이나 돼지가 하루에 한 마리씩 사라져 인근 숲에 버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학교에 가던 중에 여우제에서 스님들 몇 명과 근처 마을 사람들 10여 명이 우저서원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가서 구경하고 싶었지만 무섭기도 하고 혼날 것 같기도 해서 그냥 학교로 갔습니다. 친구들에게 스님들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학교가 끝나면 가보자는 여론이 모아졌습니다. 저학년이라 점심시간 전에 학교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점심도 생략하고 서원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님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스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 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기에 눌려 순순히 내라고 대답했고 제사는 곧 끝나 모두 돌아갔습니다. 어른들에게 혼날 줄 알았던 누리는 의외로 그냥 돌아가는 어른들을 보고는 스님이 얘기를 안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축을 습격한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지만 사당에 갇혀있던 여우가 한 짓이 아닐까 지금도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우저서원 견학 중 발견한 사당에서의 호기심으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사건입니다. 마을에서는 가축이 사라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고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이 우저서원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스님에게 경고를 받은 후 사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며 사당에 갇혀있던 여우의 영향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부정을 터는 방법. 생활 속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부정 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태양의 기운이 듬뿍 담긴 굵은 천일염이 효과가 있습니다. 맛소금과 꽃소금은 안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흔한 귀신의 모습은 사실 귀신이 내뿜는 기운이라고 합니다. 사실적으로는 아주 작은 알갱이만큼 작다고 해요. 어느 정도냐면 굵은 소금이 커다란 바위처럼 보인답니다. 깔려 죽을까봐 도망가는 거라고 하네요. 크기도 크기지만 소금에 담겨있는 기운을 싫어합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소금은 퇴마용으로 많이 쓰이죠. 상갓집이나 기운이 안 좋은 곳에 다녀오셨을 경우 소금을 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 줌을 들고 3번에 나눠서 몸에 뿌리시면 됩니다. 부정소멸이라고 3번 외치셔도 좋습니다.
집 현관에 작은 소금 단지를 놔두는 것이 여러모로 쓸모가 있습니다. 팥도 소금과 같은 기능으로 쓰이는데 팥은 아무래도 소금보다 비싸죠. 쑥도 부정을 치는데 많이 쓰입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 뭔가 막히는 듯하면 쑥을 태우기도 하시죠. 정화의 의미입니다. 집의 기운이 좀 안 좋거나 꿈자리가 사납다 싶으면 말린 쑥을 태워 연기로 구석구석 쓸어내는 거죠. 연기가 꽉 차도록 하신 후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귀신 쫓는 연막탄이라고 보시면 이해되실 듯합니다. 요즘엔 쓰기 편하게 압축형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쑥을 구하기 힘들 경우 소금과 고춧가루를 냄비에 담아 불 위에 올려놓고 타도록 내버려 둡니다. 버리는 냄비로 사용하기를 추천합니다. 소금이 타면서 탁탁 튀는 소리와 매운 연기가 귀신을 쫓아준다고 합니다. 상갓집에 다녀오셨을 때 부정 터는 법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작은 봉지에 소금과 팥 그리고 고춧가루를 같이 담아 주머니에 넣고 가셨다가 상갓집 대문을 나서기 전이나 차를 가지고 가셨다면 차에 타기 전 봉지채로 뒤로 던진 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시면 됩니다. 집에 오셔서는 대문에 들어서기 전 위에서 말씀드린 소금을 뿌리시면 되고요. 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가셨다면 신문지나 종이 한 장을 구하셔서 대문 앞에서 불을 붙이고 불 위로 3번 뛰어넘은 후 뒤돌아보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관 밖에 외투를 벗어놓고 들어가시고요. 소금을 가져다 뿌린 후 가지고 들어가셔서 바로 세탁을 하시는 게 좋아요. 통후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후추가루가 아니에요. 알갱이로 된 통후추입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통후추 7날을 입에 넣고 하나씩 이로 깨물어 줍니다. 와그작하는 소리가 나도록요. 귀신에겐 천둥벼락 소리로 들린답니다. 7알을 다 깨문 후 3번 침을 뱉어주시면 되는데 많이 매워요. 하지만 효과가 꽤 좋다고 하니 해볼 만은 합니다. 전 가방에 통후추통을 가지고 다녔답니다. 좀 기운이 안 좋다 싶으면 후추통을 들고 흔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7알을 깨물고 뱉어냈죠. 중고 물품을 샀거나 물건을 얻어왔을 때 동티나지 말라고 하는 방법이 신문지나 종이를 둘둘 말아 끝에 불을 붙인 후 물건에 대줍니다. 집에 들여오기 전 대문 밖에서 하셔야 하고요. 물건을 들여온 후 쑥을 태워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멀쩡한데 버린 가구, 특히나 거울은 주워 오지 마세요. 3번째 이야기, 포항에 갔을 때의 실화괴담. 대구로 전학을 오기 전 포항이라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중학교 시절 포항은 평준화 도시가 아니라 등급제로 학교를 가는 곳이라 고등학교 진학이 중요했습니다. 급이 떨어지는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자신은 물론이고 부모님까지 동네에서 고개 들고 다니시기 힘들 정도였죠. 그래서 시험 때마다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해야 했죠. 저희 어머님께서는 일을 하시느라 늦은 밤이 되어서야 들어오시고 아버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시기에 주말마다 포항으로 내려오시곤 했습니다. 저희가 3남매인데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동생들을 채우고 시험이 임박한지라 졸린 눈을 비비며 문제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구조상 제 방은 1층 복도 끝인데 문 앞에까지만 길이 나 있고 제 방 창문에서는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기가 힘들죠. 그런데 자꾸 사람의 형체가 지나가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문제집을 보다 창문을 보면 그 지나가는 형체의 끝을 살짝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람이 지나가는구나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문제집을 보는데 갑자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쭉 돋는 겁니다. 온몸에 털이 다 써버리는 그런 느낌. 절로 한숨이 나오며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림자 따위도 지나가서는 안 되죠. 그때였습니다. 그 형체가 다시 지나갑니다. 아까보다 더 강력한 소름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천천히 지나갑니다. 꼭 자신을 보라는 듯이 말입니다. 기겁을 하면서 거실로 뛰쳐나가서 바들바들 떨며 엄마가 빨리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제가 귀신을 보기 시작한 게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이후로는 거실에서 TV를 켜놓고 소리를 줄여놓고 공부를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방에서 이상한 것을 보고 한 일주일간은 그렇게 거실에서 공부를 합니다. 잠깐 잠이 들었을까요?
또 한 번 느껴지는 소름. 온몸에 털이 서는 느낌. 드디어 며칠 전 봤던 그 형체가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방에서 거실 쪽으로 오는 복도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서 흰 소복도 아닌 검은색 소복을 입은, 머리는 길게 풀어헤쳤지만 오랫동안 빗지 않아서 심하게 엉켜있는 상태였죠. 여자가 제 쪽으로 미끄러지듯이 서서히 오는 겁니다. 영화에서 보면 귀신이 미끄러지듯이 오잖아요. 전 그걸 봤습니다. 얼굴색은 퍼렇게 돼서는 중간중간에 거뭇거뭇한 것이 분명 산 사람의 피부처럼은 안 보였습니다. 그냥 보통 여자처럼 보였으나 중요한 것은 눈동자가 없었습니다. 눈이 있는 주변은 푹 꺼져서는 안 보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눈이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손가락이 보였는데 살점이 하나도 없이 손톱만 길어서, 하지만 그 긴 손톱은 형태도 이상했고 거뭇거뭇한 것이 정말 무서웠죠. 너무 무서워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팔만 내심 젓고 또 젓고 있었죠. 때마침 문을 여는 소리가 납니다. 엄마가 오시고 그 귀신은 사라지고 전 너무 무서워 울면서 엄마에게 매달려 울었지요. 그날 이후로 전 몸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샤워를 하다 보면 고막을 찢을 듯한 전화벨 울림소리. 깜짝 놀라 엄마에게 전화 좀 받으라고 소리 지르면 도리어 엄마가 저에게 무슨 헛소리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귀신을 본 이후부터 전 밤마다 그 귀신과 꿈에서 만납니다. 목을 조르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항상 꿈에서 보는 그녀이지만 적응은 절대 안 되더라고요. 눈 없이 그 시퍼런 손가락으로 제 머리며 목이며 조르면서 더군다나 언젠가부터는 제 꿈에서 절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꿈에서 제 자신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제가 죽이고 토막살인을 해서 포항 어느 바닷가에다가 던지는 꿈을 말입니다. 그렇게 시체를 던지고 나면 제가 희열을 느낀다는 듯 웃고 그 귀신이 저의 목을 조릅니다. 밤마다 그렇게 시달리니 몸이 약해져 버립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좋다는 약은 다 해먹이고 병원에 다녀와도 병원에서는 장염 말고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사를 맞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것도 삼키지 못합니다. 저희 집이 기독교라 엄마가 점 같은 걸 절대 안 믿는데 너무 답답해서 결국엔 주변에 용하다는 무당한테 갑니다. 그때 무당이 그랬답니다. 엄마한테 신기가 살짝 있었는데 그걸 교회를 다니면서 누르니까 그게 저한테로 더 크게 돼서 넘어온 거라고요. 근데 그 무당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본래는 부적이랑 굿을 해야 한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과 신앙심이 깊은 몇 명을 모아 기도를 하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 영문도 모른 채 교회 사람들을 맞이해야 했고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1시간 넘게 저를 위해 기도를 해줍니다. 그날이 도저히 안 돼서 다음날 입원을 하기로 되어 있던 날이었거든요.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고 10분이 지나서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겨졌는데 눈을 떠보니 머리맡에는 성경책이 있었고 목사님들은 기도를 해주시고 갔다고 합니다. 신기한 건 전 분명히 잠에 들었는데 제가 울었던 거 있죠. 눈물이 말라서 얼굴에 찝찝하게 붙어 있고 베개는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제 몸은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이상한 꿈에 시달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소리만 지르던 제가 벌떡 일어나 밥을 먹고 돌아다녀도 아무 탈이 안 나는 겁니다. 아직도 저는 그 여자 귀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실제로 겪었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친구의 얼굴. 대학생 시절에 혼자 자취하던 중에 일어났었던 일이다. 나는 평범하게 지방 공대를 다니던 대학생이었다. 학생들은 대부분 공감하겠지만 시험 기간이 되면 특히 공대생들은 평소에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는 하는데 하필이면 뭔가를 잘 못 먹었는지 장염까지 발생하고 말았다. 주말이면 좀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걸린 장염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고 웬만하면 병원에 가지 않는 나였지만 제 발로 병원에 찾아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터왔었다. 경험자인 친구의 말로는 좀 나아지기 전엔 미지근한 이온 음료가 좋다고 해서 포카리를 하나 사놓고 침대에 누워서 찌르르한 배만 붙잡고 끙끙대고 누워 있었다. 어느새 잠이 들었는지
샤워하는 소리에 놀라서 깨고 말았다. 평소에 절친했던 친구가 놀러왔다가 자는 걸 보고 더워서 혼자 샤워를 하고 있는 건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친구가 수건 좀 달라고 말했다. 이상하게도 몸이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해서 그저 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샤워기를 잠근 후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선명하게 들렸다.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 문이 끼익하고 천천히 열리면서 친구의 머리만 불쑥 튀어나왔다. 무표정한 얼굴로 왜 수건을 안 주냐고 항의를 하나 생각했는데 뭔가 느낌이 기묘했다. 서로 눈만 마주보고 말 없이 있는데 문득 눈치채고 말았다. 친구의 머리가 대각선이 아닌 수직으로 기묘한 위치에 있는 것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친구의 얼굴이 기분 나쁜 웃음을 짓기 시작했다. 온몸에 소름이 끼쳐 경직된 상태로 계속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머리통이 내 눈높이에 맞게 덜컥 낮아지는 걸 보고선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나중에 일어나 보니 샤워실은 물기가 하나도 없었고 친구는 내 방에 온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계약이 끝나자마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친구의 웃는 얼굴이 묘하게 뇌리에 남아 결국 친구와도 멀어지고 말았다. 두 번째 이야기, 화장실 천장의 눈알. 별거 아닌 이야기다. 어릴 적에 우리 집은 화장실이 밖에 있었다. 평소엔 괜찮은데 자다가 화장실을 가야 하면 무서워서 후다닥 뛰어서 다녀왔던 기억이 난다. 그날은 저녁에 좀 과식을 했는지 큰 볼일이 보고 싶었다. 애써 무섭지 않은 척을 하며 볼일을 보는데 어디선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쎄하게 들었다. 등골에 소름이 쭉 돋는 게 나도 모르게 천장을 바라봤는데 위에서 눈 하나가 나를 보고 깜빡이고 있었다.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그저 여기를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엉덩이를 제대로 닦았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속으로 비명을 삼키며 방으로 뛰쳐나가는데 갑자기 앞에 커다란 물체가 후드득하고 날아들었다. 심장이 멎을 뻔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멈춰 섰는데 바로 눈앞에 빨갛게 충혈된 탁한 두 눈과 마주쳤다. 두 눈은 날 보더니 곧바로 담을 넘어 사라졌고 나는 울면서 부모님을 찾았다. 그날 이후 부모님은 집안에 공사를 해서 화장실을 만들어 주셨고 나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되었다. 나중에 본 두 눈은 도둑이 아니었을까 생각하지만 화장실 천장에 달려 있었던 눈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세 번째 이야기, 선물 받은 파란 추리닝 바지. 친한 친구로부터 파란색 추리닝 바지를 선물 받았다. 얼핏 보면 중고등학생 때 입었던 학교 체육복과 비슷하게 생겼다. 옛날 생각난다며 친구에게 고맙다고 집에서 편하게 입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친구는 별거 아니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퇴근 후에 집에 오면 씻고 나서 가끔 이 바지를 입고 TV를 본다던가 웹서핑을 하다가 잠이 들곤 했다. 대략 한 달쯤 지나고 나서였다. 야근을 하고 와서 피곤함에 오자마자 씻고선 후 맥주 한 캔을 마시고 바로 잠이 들었다. 꿈을 꾸는데 자각몽이라고 해야 하나. 내가 꿈을 꾸는지 바로 알 수가 있었다. 현실과 너무 흡사해서 신기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누가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다.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며 인터폰으로 밖을 보는데 칼을 든 남자가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지으며 제일 친한 친구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겁에 질린 나는 창밖으로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다. 팬티만 입고 있었기에 아무 옷이나 입고 도망쳐야지 했는데 파란 추리닝 바지가 눈에 들어왔다. 아무 생각 없이 바지를 입고 도망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나를 쫓아오기 시작했다. 내가 숨는 곳마다 나를 발견해서 정말로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결국 잡혀서 남자에게 찔리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잠옷을 갈아입으려고 보니 파란 추리닝을 입고 있었다. 설마 자기 전에 우연히 보고 입은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누웠는데 이번엔 편하게 잘 수 있었다. 그 후 가끔씩 같은 꿈을 꾸곤 했는데 항상 파란 추리닝 바지를 입고 도망을 쳤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자 실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졌고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갔다. 어느 날 같은 꿈을 꾸고 있는데 이번엔 평소에 잘 안 입는 등산용 바지를 입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평소와 다르게 남자가 쫓아오지 않았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밖에서 보니 남자는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있을 뿐이었다. 혹시 바지 때문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가 복도 창문으로 달려와서 나를 내려다보고 외쳤다. 어째서 다른 바지를 입고 있는 거냐? 알아챌 수가 없었잖아. 외치는 순간에 남자의 얼굴은 친구의 얼굴로 변해 있었다. 충격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친구에게서 부재중으로 전화가 와 있었다.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전화가 뚝 끊겨져 내일 친구를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메시지로 친구가 자살했다는 연락이 와 있었다. 장례식장에 가서 친구의 부모님께 물어봤는데 부모님도 자살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슬퍼하셨다. 다만 가끔씩 파란 추리닝 바지를 찾았다고 한다. 집으로 돌아온 후 친구의 명복을 빌며 바지를 태웠는데 그 후에 이상한 꿈은 꾸지 않았다. 도대체 친구는 나에게 어째서 바지를 선물했고 자살을 했을까? 아직도 영문을 모르지만 이제 남이 공짜로 주는 것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보는 버릇이 생겨났다. 5번째 이야기, 단골 손님. 나는 도쿄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대대로 물려받은 겁니다만 이렇게 좋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면 또 늘어나 버리곤 합니다. 늘어난다는 건 변사자의 수입니다. 도쿄는 한 해에 10,000명 넘게 죽어간다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큰 관계가 있다니까요. 하자 물건이라고 아십니까? 여러 이유로 판매나 임대에 지장이 있는 물건들을 말하는 겁니다만 쉽게 말하자면 죽은 사람이 나온 방이라는 거지요. 자살이나 살인같이 변사자가 나온 물건은 우리 같은 업자들에게는 고민덩이라서 말이죠. 전에는 이것도 그냥 사실을 숨겼어요. 가격만 왕창 내리면 나름대로 손님이 있거든요. 나중에 손님이 사실을 알고 항의하러 오는 일도 있었지만요. 아무것도 모른 채 거기서 잘 살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법이 바뀌면서 글러먹은 거예요. 소비자 계약법이라고 하는 놈입니다만 하자를 숨긴 채 계약한 물건은 손님이 항의한 시점에서 계약이 무효화되는 겁니다. 당신이라면 이 방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광고에 써놓을 수 있겠어요. 반값을 깎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도쿄에서 한 해에 10,000명의 변사자가 나온다는 건 하자 물건도 그만큼 계속 늘어난다는 소리죠. 한 해에 몇천 집은 될 거 아닙니까? 도쿄에서 장사를 해먹는 나 같은 놈한텐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늪 같은 거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쪽도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할 수는 없지요. 셀베지 업자라고 알고 계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같은 양반들을 구조하는 업자들이죠. 하자 물건의 사실고지에 있어서 해당 대상은 바로 전에 살던 사람까지만 해당됩니다. 그런 고루업자가 알선해온 거주자를 잠시 살게 하는 걸로 하자 고지 의무를 지워버리는 거죠. 하자 물건에 업체 사람이 들어가서 직전 거주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반년 뒤에 돌려받은 물건은 이제 멀쩡한 집으로 둔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 물건을 고지가 필요 없는 평범한 물건으로 구조해주는 걸 셀베지 업자라는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서류상에서 깨끗한 물건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업계에도 괴상한 이야기 한두 개쯤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일을 맡기는 A라는 업자가 있어요. 그 양반 엄청 바빠요. 도쿄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에서도 의뢰가 잔뜩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아무튼 하자 물건에서 반년간 살 사람들은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구하고 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가 의뢰를 받아서 봤더니 지난번에 의뢰를 처리해서 돌려줬던 물건이더랍니다. 반년 전에 셀베지를 마치고 돌려준 지 얼마 안 된 물건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른 부동산에서 의뢰를 하더라는 겁니다. 도쿄에 있는 지하철역 근처의 임대 아파트였었습니다. 당황한 A는 그 부동산에 연락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몇 달 전 계약을 했던 여자가 방에서 목을 매달랐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온갖 일이 다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물건의 셀베지를 맡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반년 뒤 또 의뢰가 들어와 살피고 있는데 그 아파트였답니다. 이번에는 여대생이 목욕탕에서 손목을 그었대요. 뭔가 기묘하다는 생각에 A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A 내에서만 3번째로 맞는 일이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딱딱 맞춰서
반년마다 귀신 같은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로 보내서 살으라고 시킨 놈들도 계속 못 살겠다고 나가대는 통에 겨우겨우 기간을 채웠던 거고요. A도 좀 당황해서 주저했지만 어쨌거나 또 맞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반년 후에 네 번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셀러리맨이 돌연사를 했어요. 그리고 반년 후에 다섯 번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물장사하는 여자가 농약을 마셨다던가. 여섯 번째 의뢰도 어김없이 반년 뒤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쯤 되니까 소름이 돋더랍디다.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서도 그 집의 소문이 쫙 퍼져서 아무도 들어가려 하질 않았다고 하고요. 결국 여섯 번째 의뢰는 안 받았다더군요. 지금도 A한테 정기적으로 셀베지 의뢰가 들어오는 물건이 몇 개 있다고 합니다. 완전 단골 손님이라니까요. 라며 A는 싱글벙글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죽음. 가난한 구릉족 노인이 있었는데 숲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서 근근히 살아갔다. 어느 날 마른 땔감들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너무 힘이 들어 물을 마시려고 잠시 쉬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벗어놓은 지게를 다시 지려고 하니까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의 가슴은 장작을 덜어내야 한다는 생각에 쿵쿵거렸다. 노인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중얼거렸다.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지. 죽음도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니. 그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해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물었다. 왜 나를 부르느냐?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노인은 깜짝 놀라서 부른 적 없다고 대답했다. 낯선 이는 깔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죽음이야. 내가 좀 전에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는 자기가 생명이 다 끝나가는 사람을 찾아가는 걸 한번 보라고 하면서 노인에게 다 죽어가면서 숨을 헐떡거리는 어떤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죽음이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자 여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노인은 평정을 되찾고 죽음에게 자신은 그저 지게를 들어달라고 불렀던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죽음은 기꺼이 도와주었다. 죽음이 떠나기 전 노인은 자기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 같냐고 물었다. 5년. 노인은 집에 가서 도끼를 들고 다시 숲으로 갔다. 그는 심할 나무를 골라 그 안에 구멍을 냈다. 그리고 속을 파는 다음 몇 층짜리 집을 짓기 시작했다. 꼬박 5년이 걸렸다. 그러자 죽음이 그의 집으로 다시 찾아왔다. 노인은 죽음에게 자기가 만든 걸 한번 보고 나서 자기를 데려가라고 말했다. 죽음이 동의하자 노인은 죽음을 숲으로 데려가서 나무로 만든 집을 보여주었다. 우선 제일 꼭대기층부터 보여주는데 죽음이 현란한 실내 장식에 놀라는 눈치였다. 노인은 그새 잠깐 볼일 좀 보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가 문을 잠가버렸다. 그런 다음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부터 세상에는 죽는 사람이 없어졌다. 생물이 늘어나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먹을 게 부족해지고 기아가 횡행했다. 신들은 경악했다. 머리를 맞대고 상의했지만 이 심각한 상황이 어디서 비롯한 것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생명의 유지자 비슈누를 찾아갔다. 신들의 신 비슈누는 싱긋 웃더니 자기가 모든 것을 원상대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으로 변장하고 그 구릉족 노인의 집을 찾아갔다. 비슈누는 잔뜩 주름이 진 그 구릉족 노인에게 사는 게 지겹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노인은 답하였다. 나는 더 살고 싶은 욕심에 죽음을 가둬버렸는데 아무도 나를 찾아와서 죽음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요. 노인은 괴로운 표정이었다. 비슈누는 그를 동정했다. 그래서 그에게 힘을 주어 함께 죽음을 찾아 나섰다. 노인은 새로 얻은 힘에 행복했다. 숲에 가서 그는 나무집의 문을 열어주었다. 죽음은 벌써 다 죽을 만큼 늙어서 호호백발이 된 상태였다. 그는 잠이 들어 있었다. 비슈누가 그의 카만달로에서 성수를 꺼내어 뿌렸다. 죽음은 그제야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울부짖었다. 신이시여, 나는 생명을 유지시킬 목적이라면 어떤 짐이라도 지겠습니다만 이건 아닙니다. 이 짓은 죽어도 못하겠어요. 비슈누는 불쌍한 죽음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왜 용기를 잃었느냐? 생명이 지속되는 한 누구든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법. 죽음은 그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비슈누는 그의 처지를 동정하여 다시 물었다. 은퇴를 하는 대신 내가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뭔지 말해보거라. 죽음은 가만히 생각하더니
깊은 숨을 몰아쉬면서 말했다. 내 모습이 보여서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을 보되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세요. 비슈누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때부터 죽음이 우리 곁에 다가와도 우리는 그 죽음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7번째 이야기, 가위 눌림 분석 보고서. 가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가위를 눌리면 몸이 엄청 무겁습니다. 정신은 깨어 있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해도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살아남는 방법은 두려워 말고 정신 집중을 해서 손가락 하나를 까딱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힘듭니다. 왜냐하면 몸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정신이 육체를 조종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은 깨어 있지만 몸은 자고 있으니까요. 뇌에서는 몸이 자고 있으니 아무리 움직이려 해도 움직이라는 신호를 몸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정신이 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면 목류병이겠죠. 아무튼 그런 겁니다. 정신은 깨어 있는데 몸은 자고 있는 상태. 그렇다고 이게 귀신의 시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뇌와 몸이 분리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집중해서 몸을 움직이라는 겁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 어디든 몸을 움직인다면 몸도 깨어난 상태가 되니 가위에서 풀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엄청 힘듭니다. 저도 수년간 수련을 해왔지만 아직도 가위를 푸는 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가위를 3번이나 풀었는데도 꿈속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4번째는 그냥 포기하고 가위를 눌린 채로 다시 수면을 취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정신은 깨어있고 몸은 수면 상태이기에 가위를 풀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정신은 깨어나라고 하는데 몸은 신호를 받아주지 않으니 뇌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현실에서 귀신을 보듯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아냐고요? 가위를 많이 눌려봐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몸살이 너무 심하게 걸려 낮에 교회의 사택에서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가위를 눌렸었죠. 그런데 이때는 낮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가위에 눌린 걸 깨닫고 두려움에 떨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려 했죠.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더군요. 무서운 것도 보았습니다. 오래돼서 어떤 무서운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위를 풀려고 발버둥 치다가 갑자기 하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천상의 빛처럼 천사가 나를 도와주러 왔다라는 이런 걸 느낄 정도로 아무튼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창문 틈 사이로 보인 햇볕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 신앙심 깊은 순수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정신을 차리고 가위에 대해서 알게 되니 가위에서 풀리면서 눈을 뜨면서 창문 틈 사이에 햇볕을 본 것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위를 눌리는 경우는 기가 약해졌을 때 많이 눌립니다. 천성적으로 기가 세신 분들은 가위를 눌릴 일이 많이 없습니다. 만약 가위를 눌리셨다면 기가 약해졌다는 신호이니 기력을 보충하세요. 요약하자면 가위는 정신은 깨어있는 상태, 몸은 수면 상태이다. 가위는 뇌가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악몽을 꾸는 것이다. 귀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두려워서 깨어나고 싶다면 정신력을 동원해서 손가락을 움직여라. 만약 할 수 없다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냥 편하게 다시 잠들어라.